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고 시작된 2019년의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도 있는 바쁜 달인데요. 오늘 더정치에서는 긴 휴식 뒤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번 달 정치 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1월 국회가 이러저런 이유로 이제 파행이 됐고 2월 국회에도 할 말이 많은데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집권당인 민주당이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윤호중 사무총장이 기자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지금 설 민심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나요? 네, 그 각 정당이 직접 전하는 설 민심이라는 게 이제 자기 정당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네. 이 민심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등에 이제 그 드루킹 일당하고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제 법정에서 구속이 됐는데 네. 이게 제대로 되는 재판이냐? 그리고 그 오락가락하는 드루킹 일당의 그 진술을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이 재판부가 증거 없이 재판을 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다는 게 민주당이 이제 파악한 민심입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여전히 법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재판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달라. 2월 국회나 이런 앞으로 이제 펼쳐지는 국회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속도를 좀 높여달라. 이런 주문이 많았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자평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설 연휴 이전에 그러니까 총 24조 원 규모의 그러니까 그 23개에 달하는 각종 지방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을 했는데요. 네. 흔히 이제 예타로 줄여서 말하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이제 그 돈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지, 적절한지를 미리 따져보고 이제 걸러내는 그런 조사입니다. 이 정부는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 그다음에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23개 사업 예타를 면제를 했는데 이 사업의 적절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런 비판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일단 이 설 민심에서는 이번 예타 면제가 이제 지방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민심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네. 이렇게 자평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제 2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이제 베트남에서 열리는데 네. 이 북미 회담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이제 많았다고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상권, 그다음에 골목 상권 등에서는 여전히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런 목소리도 어제 이제 그 기자 간담회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하고 반대로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이제 좀 보수 정향 신문에서는 또 정반대로 이렇게 보고 있죠. 우선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이거 면제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가 경제 전체를 보는 전문가들 시각에서는 좀 곤란한 대목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예비 타당성 조사 안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국책 사업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양면이 있죠. 각 지역에서 이제 워낙 경제가 안 좋고 지방하고 수도권 격차가 크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해서라도 1도 한 도에 사업 한두 개 정도는 좀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여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좀 보수 성향 내지 전문가들이 보는 이 우려 이런 시각이 있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전국의 각 지역 네. 이제 지방 분권이라고 할까요?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런 민심하고 좀 맞춰가는 약간 좀 차이가 좀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또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열성적인 지지층에서 이제 일종의 위기감 내지 반발 같은 걸 하는 게 당연한데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한 4.5 대 3.5 정도로 판결 있을 수 있다, 적절한 결정이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좀 지나치다 이런 결정이 한 3.5 정도 되고요. 잘 모르겠다 이게 한 2.0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반 국민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 여론하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 의견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지지층의 의사를 좀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게 민주당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그렇게 지지층에 다친 마음을 좀 상처를 좀 어루만져주고 위로를 해야 되겠지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건
집권 여당이라는 건 어쨌든 다수 국민의 여론을 외면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초점을 사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제 야당을 향해서 왜 지금 당신들 지난 대선에 지금 불복종하는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촛불 혁명으로 들어서 문재인 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야당을 향해서 이제 공격의 포인트를 돌리는 이런 국면이 이제 연휴 때 좀 보였지요. 북미 정상회담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관심은 베트남에서 종전선언까지 과연 갈 것이냐 가지 않을 것이냐. 만약에 종전선언까지 간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현재 합류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관점은 이제 대북 제재를 일부라도 미국이 이제 국제사회하고 협조해서 완화를 시작할 것이냐. 완화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어떤 기자재 반입 이런 것들로 해서 남북 교류가 조금씩 숨통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2차 정상회담 날짜가 일단 2월 27일, 2월 28일로 잡혔죠. 그때까지 이 국내 모든 관심자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한 가지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도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이른바 조중동의 목소리가 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비핵화를 약속을 확실히 받아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아침자 좀 보수 신문들 사설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북미 정상회담해서 북미 간에 뭔가 이렇게 쓱 그 합의를 해버리고 우리는 소외되는 것 아니냐. 우리만 그냥 핵을 머리 위에다 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안보 불안 같은 걸 계속 좀 부추기고 있는데 이건 저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이 한반도 비핵화, 북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기 위해서 가는 어떤 과정에 있는 거지요.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거지. 그 전에 핵무기를 완전 폐기하는 걸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이건 뭐 어린애들도 아니고 좀 상당히 좀 무리한 요구인데 국내 이제 보수층 또 안보 불안증을 갖고 있는 고연령층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떤 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좀 자제를 해줬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2월 27일이 네.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지금 당황해하면서 날짜를 옮기자 뭐 이런 주장들도 좀 나오고 있죠. 네, 굉장히 울상을 짓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전당대회가 이제 자유한국당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홍준표 대표가 이제 사퇴를 해서 공석이 된 이 당대표를 이제 8개월 만에 채우는 것이고 네. 이번 당대표가 내년 4월 총선에 공천권을 좀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약간 상승하는 흐름에 있었는데 이 전당대회라고 하는 이 큰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서 지지율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이 컨벤션 효과까지 기대를 했는데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미 정상회담과 이 전당대회가 딱 겹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다음에 안상수, 주호영, 뭐 김진태 의원 같은 현역 의원 이 당권 주자들도 이 전당대회 연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홍준표 전 대표는 이렇게 날짜가 겹쳐버린 게 이제 한국당의 전당대회 효과를 없애버리기 위한 저들의 술책 아니냐. 저들이라 하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우리 정부가 이 자유한국당의 이 전당대회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2월 27일, 28일을 요청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그런 하고 있는 음모론을 건데 제기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게 뭐 가능한 일인 것인지 뭐 의문이 듭니다. 근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제 이 일정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당이 결정을 하면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일정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 전제가 이제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아무래도 전당대회 이제 판세가 자신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 일정대로 하는 것이 좀 좋겠다. 그리고 괜히 전당대회를 연기를 해서 다른 당권 주자들에게 추격의 빌미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이 깔린 발언처럼 들립니다. 네. 연기하는 게 맞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황교안 전 총리도 뭐 그대로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대로 하는 게 맞지만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 나는 선수일 뿐이고
규칙은 마련하는 쪽에서 이제 잘 정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다른 모든 주자들이 다 연기를 주장하고 심지어 김진태 의원까지 연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전하는 사람이 8명인가요? 그중에 7명이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당의 실무진들이 뭐 장소를 잡기도 그렇고 뭐 텔레비전 토론회 일정도 지금 겨우 섭외해 놨고요. 이렇게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당 실무자들은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차기 지도자라고 할까요? 그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이렇게 분란의 씨앗을 남겨두고 치를 경우 전당대회 이후에도 아마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당내에서 이제 화합을 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당내에서 아니 지난번 전당대회 그런 뭐 분위기 엉망인 가운데 당신 대표가 됐는데 우린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승복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이제 결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연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 그러면 중간 판세를 좀 짚어보면 오늘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출마 선언을 했고요. 홍준표 전 대표는 오세훈 전 시장과 단일화해야 황교안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일단은 황교안 대세론이 조금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판세에 약간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좀 드러내는 뭐 증거라고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이게 당 안팎 여러 가지 세력들이 좀 모이고 있는 결집의 그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판세가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강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황교안 어떤 대망론이라고 할까요? 대세론 이런 흐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제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일단 현찰이 좀 필요한 겁니다. 일단 황교안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극우라고 할 수 있는 태극기 부대의 지지라도 확보를 하면 일단은 좀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다급함 때문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상 효과,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 네. 황교안 전 총리는 정치를 한 적이 없죠. 그래서 황교안이 혹시 잘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구세주 효과. 과거에 이제 안철수 현상, 또 그 전에 되짚어가면 뭐 고건 효과, 또 반기문 효과. 이런 새로운 정치인 출연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 특히 보수층 유권자들이 이제 호응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딱 그 효과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어떤 의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황교안 총리가 대표가 될 것은 같은데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문제다. 그 다음에 우리 당 망할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죠.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제 그 지점을 저기 어떤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영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도권이 중요하다. 네. 훨씬 더 유권자도 많고 의석도 많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자유한국당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만 가지고 집권하지 못한다. 좀 중도 성향이 합리적인 유권자들까지 우리가 흡수를 해야 한다. 그 답은 나 오세훈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교안 전 총리하고 이제 오세훈 전 시장 이 둘을 좀 각을 세워보려고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이제 구도를 잘 지켜봐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오세훈 홍준표 단일화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전혀 좀 많이 다른 분들이죠. 예, 둘 중에 한 사람이 뭐 양보하기가 일단 쉽지는 않은 그런 구도죠. 이번 전당대회 날짜가 겹치면서 작년 그 지방선거를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6.13 지방선거였는데 6월 12일에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도 많이 손해봤다. 자유한국당 이러면서 이번 이제 볼멘 소리를 내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좀 효과가 있었나요? 작년에 상당히 좀 손해를 많이 본 건가요? 예, 이른바 역사적인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지방선거 하루 전날에 있었죠. 네. 그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북미 정상이 이렇게 만난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그 사건이었고 또 이 북미 정상의 만남을 문재인 대통령이 좀 중지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이 뭐 지방선거에 일부 좋은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 선거 판세를 완전 좌우할 만큼의 결정적인 영향을 줬느냐. 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를 좀 돌아가 보면 작년 1월 초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한 60에서 70%까지 올라갔었고요. 네. 그다음에 점점점 뭐 그 평창 올림픽, 그다음에 4월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5월, 6월로 치달으면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70, 80%를 85%까지 예, 예. 갔던 것 같은데. 그 상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는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었고요. 그 자유한국당의 패배에는 그러니까 저게 평창 올림픽을 뭐 평양 올림픽이라고 규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의 막말 논란들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자기 혁신하시는 모습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민심의 어떤 객관적인 평가라고 봐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그 지방선거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환경보다도요, 그 환경에 어떻게 그 정치 지도자 또는 정당이 대처하느냐, 태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경제가 어렵고 뭐 좋고 그 자체보다 그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느냐가 중요하듯이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홍준표 전 대표가 당랑의 꿈인가요? 그런 책을 네. 냈는데 거기서 네. 당랑이 사막입니다. 네. 당랑 거철. 네. 수레바퀴가 수레가 굴러오는데 사마귀가 그 수레를 막아보겠다고 앞발을 쳐드는 그걸 당랑 거철이라는 고사로 표현을 하죠. 뭐 그 별명이 좀 마음에 들었든지 그 당시에 사실 당랑 거철이라고 저도 비판을 했고 우리 그게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또 무모하다는? 이제 우리 김종국 편집인도 이제 그런 칼럼에서 표현을 썼는데 아마 당사자인 홍준표 전 대표는 오히려 그게 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뭐 거대한 흐름에 맞서는 사마귀처럼. 그런데 좋습니다. 작년에 위장평화쇼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경상도 사투리로 선거 한번 뭐 해 보입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거대한 한반도 평화의 역사의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막의 모습을 취했다가 깔려 죽었죠. 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는 이번에 홍준표 전 대표가 2차 북미회담 앞두고 이 전당대회 연기하자는 걸 보고 이 사마귀가 앞발을 지금 내리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현실을 약간 깨달은 겁니다. 네. 여기서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지 모르는데 27일 날 전당대회에서 뭐라고 빽빽 소리 질러 봐야 이게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부정적으로만 비칠 수가 있다라고 현실을 좀 인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전당대회 연기론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연기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만약에 이거 연기하지 않고 또 27일 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는 사람한테 당연히 기자들이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뭐라고 해야 되죠? 이를테면 황교안 전 총리가 됐든 오세훈 전 시장이 됐든 홍준표 전 대표가 됐든 거기서 무슨 말을 하든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굉장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성장을 한 거네요. 성장인가요? 좀 무모함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좀 염증을 내는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좀 용감하게 나섰는데도 지금 뜨질 않고 있는 네. 이유도 대선 지고 또 나오고 지방선거 지고 또 나오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좀 약간 화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이번에 의미 있는 득표율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정도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제 2월 13일인가요? 그때가 창당 1주년이고, 그것을 기념해서 내일 이제 연찬회를 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가 지금 잠행 중인데 네. 연찬회에는 이제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네. 상당히 좀 사람들이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개혁 보수 정체성 주장하면서 국민의당 출신들과는 이별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연찬회라는 게 사실 이제 의원들이 다 모여서 당의 방향, 당의 진로 등을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전 대표가 지난해 그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당대표를 내려놓고 네. 당의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내일 연찬회에는 이제 모습을 드러내겠다 해서 관심이 보여지고 있고 당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전 대표가 이 바른미래당이 개혁적 보수로 가야 된다라는 데 방점을 찍고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손학규 대표가 지향하고 있는 당의 노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좀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바른정당 출신들, 그러니까 옛 바른정당 출신 일부 정치인들이 이미 한국당으로 옮겨갔고, 그다음에 그 바른민주당 내부의 호남 출신 의원들이 민주평화당과 통합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까지 겹치면서 이 유승민 전 대표가 내일 연찬회에서 그런 메시지를 내놓게 되면 이 바른미래당이 이제 이별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일 연찬회가 이별의 만찬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바른미래당이 그 당장을 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만찬하는 횟수가 앞으로 더 많이 좀 이어질 것 같은 뭐 예상인 건데요. 그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다른 당으로 옮겨가는 거, 그다음에 당이 좀 깨지는 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바른미래당 한 의원은 우리 당이 지금 방학을 맞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당의 내부 상황을 좀 표현하는 좀 적합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 당이 이제 분열이 되려면 유승민 전 대표 등 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당의 전당대회 이 과정을 보면 당권 주자들이 굉장히 강경 보수성 발언들을 점점 극우화되는 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지향하고 있는 이 개혁 보수하고는 충돌하는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정당 출신들의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당을 나왔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를 했던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된다. 강경 보수화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가 당권을 잡는다. 과연 그런 그 자유한국당의 유승민 전 대표 등이 옮겨갈 수 있느냐. 그건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요. 명분이 없겠죠. 당분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이제 언제 치러질지 알 수 없는데 거기서 누가 되느냐. 또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아주 그 보수 성향, 극우 성향의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고 이른바 복당파라고 하죠. 그 지금 나온 사람 중엔 오세훈 전 시장하고 주호영 의원 두 사람이 복당파입니다. 이 두 분의 득표율이 중요합니다. 아주 의미 없는 수준의 득표율에 그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전체가 거의 태극기 부대화 내지 극우화되는 그런 결과로 전당대회가 끝나면 뭐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서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 출신들이 갈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계 개편 가능성이 오히려 좀 줄어드는 효과. 또 반대로 이제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저것 봐라. 자유한국당은 저건 그 극우지 보수가 아니다. 진정한 보수는 우리 바른미래당이다 해서 이쪽에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어떤 개혁적 보수 성향의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장면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되고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그런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오른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좀 개혁적 보수라는 위치를 사수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생기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자꾸 더불어민주당이든 민주평화당이든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이제 위기 요인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과연 손학규 대표가 잘 할 수 있을지 이 손학규 대표가 이제 지금부터 한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즌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손학규 대표랑 유승민 전 대표랑 생각이 좀 많이 다른가요? 사실은 예, 좀 반대지요. 경제하고 이제 한반도 크게 정책을 둘로 나눠서 보면 유승민 전 대표는 경제는 좀 진보적으로 또 안보 한반도 이쪽은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손학규 현 대표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는 문재인 정부가 아주 잘하고 있고 경제는 빵점이다. 저거 다 그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하고 정반대죠. 아마 두 분이 뭐 정치적인 노선도 중요하지만 그런 아주 구체적인 정책 대안 같은 것들을 좀 조정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좀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설 연휴 보통 이제 저희가 명절 밥상에 이제 정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정치 얘기를 많이 오가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설 연휴 때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는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개인적으로 저는 설 연휴 때 정치 얘기를 하면은 네. 이게 정치적 의견이 좀 다른 지점 때문에 막 감정이 서로 상승하기도 네, 하고 네. 정치 얘기가 나오면 정치부 기자인 너는 그렇죠. 어떤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느냐 우리 이렇게 물을 수 있기 기자들한테 때문에 많이 물어보죠. 저는 뭐 가급적 정치 얘기를 뭐 스스로 꺼내지도 않고 네. 참여를 하려고 하진 않는데요. 근데 뭐 친지분 가운데 한 분은 이제 손혜원 의원 얘기를 좀 네. 꺼내더라고요. 손혜원 의원의 그 이번에 논란이 됐던 이 행위가 이해 충돌을 위반한 것 아니냐. 뭐 언론에 그런 지적까지 좀 그 보도가 좀 나갔지만 그래서 이제 기사들을 보는 분들은 이해 충돌 위반 여부까지 복잡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마느냐 요 지점에서 굉장히 좀 그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도 이제 부동산 투기로 보기엔 좀 부동산 투기로 보기엔 좀 지나친 감이 있다. 네, 네. 그래서 언론이 좀 면밀하게 보도를 해야 됐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태규 기자가 기사로 재밌는 기사로 쓴 얘기 중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과연 대통령이 될 것이냐 네. 이제 이런 부분. 전직 총리 중에 대통령 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긴 해요. 최규화 네. 전 총리가 대통령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엔 다 실패했죠.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실권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치적인 권력 서열은 굉장히 좀 낮은 사람이죠.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고요. 과연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이번에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김종필처럼 될 것이냐, 이회창처럼 될 것이냐 다 아니라고 합니다. 네. 김종필은 쿠데타를 같이 한 사람이고요. 이회창 전 총리는 대통령을 들이받았던 그런 결기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고건 정운찬 뭐 이런 분들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경우보다는 황교안 전 총리의 어떤 정체성을 국무총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저는 공안검사로 네. 보는 게 너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누군가 그려준 그림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이 체제를 수호하는 어떤 이런 뭐 전사 이런 정도의 캐릭터 이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총리는 아니지만 법조인 출신으로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판사 출신인데 이제 국무총리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도전했다가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됐죠. 저는 이번에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김황식 전 총리처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크게 보면 좀 불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보수가 또 튼튼해져야 또 지금 집권 세력하고 좀 균형도 잡아가면서 네. 또 합리적 보수로 좀 발전도 해가면서 대한민국을 잘 끌어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자꾸 극우화되고 태극기 부대화로 변해가고 이런 모습 참 그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참 2월에 큰 이벤트는 두 가지죠. 북미 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인데요. 그 두 개가 이제 겹쳐지자 당대표 후보인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야당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푸념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누구보다 한미 동맹을 강조해 왔는데 미국 정부가 잘 몰라주니까 이제 섭섭해 한 건 이제 뭐 당연할 텐데요. 이번 전당대회 날짜가 언제가 됐든 잘 치러서 자유한국당이 존재감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